저는 이번에 그 세션의 진행을 맡은 AI 데이터 기업 셀렉스타의 황민영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AI 업종이랑 넥스트 플랫폼 분석팀 맡고 있는 박연주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파트너스에서 AI 소프트웨어 및 딥테크 투자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여기서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션에는 AI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와 시장 분석가의 시점에서 생성 AI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각 이사님과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에 대한 발표 슬라이드를 짧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박연주 이사님께서 준비하신 자료 띄워주시면 보고 이쪽에 떴나요? 네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연주 연구원입니다. 올해도 사실 생성 AI가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테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이제 처음에 챗GPT 나오고 한 상반기까지는 이제 워낙에 GPU가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아시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최근에 나타난 트렌드는 이제 엔비디아 약간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아도비 같은 회사들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생성 AI에 필요한 훈련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많다가 이제 점점 과연 생성 AI 기술로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에다 생성 AI를 넣었더니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걸로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 미팅을 하면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하드웨어도 굉장히 성장을 하겠지만 이 응용 어플리케이션 이쪽에서 이제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사실 처음에 챗GPT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바로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저희도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막 리포트를 쓰면서 이제 앞으로 챗GPT가 저를 대체하겠구나 이런 이제 막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가 써보니까 사실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보시는 차트에서 보시듯이 사실 이제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검색 엔진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이용한 이제 빙이라는 이제 검색 엔진으로 점유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빙의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저만 해도 처음에 빙챗이 나왔을 때는 빨리 써보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이 검색한 결과물에 대해서 또 다시 검증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나를 대체하는데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관심사는 이거 이제 상용화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돈을 내고 이걸 쓸 것인가, 누가 이거를 상용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로 이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좀 상용화의 페인 포인트, 우리가 돈을 내고 이 생성 AI를 쓸 때 가장 좀 큰 허들은 결국은 얼마나 그 답변의 퀄리티가 우리의 어떤 만족 수준, 우리가 이제 허들로 잡는 수준을 넘어서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현재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자체도 고도화를 시키고 또 각 세부 영역으로 특화를 시키면서 데이터로 훈련시키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AI가 저희의 업무를 대체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이상을 더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AI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뭐 요즘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AI 개인 비서 혹은 이제 게임에 들어간 AI NPC 이런 쪽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영역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GPU 쇼티지가 이 업계 내에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에 미국에 이제 출장 가서 이제 구글에 계신 분이랑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 얘기가 구글에서 이제 언어 모델 개발하던 분들은 다 나가셨다고, 스타트업 차리시러.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 자금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간다고 보고 이 상용화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처럼 이제 어떤 특화 서비스에 쓰려고 하면은 그 해당 영역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해당 영역에 특화된 모델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들도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타트업들 중에서 좀 재밌는 사례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히포크라틱 AI 같은 회사들은 AI 엔지니어와 의사, 뭐 간호사, 그다음 의료계 종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전용 모델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 관계자들이 이제 피드백을 줘가면서 훈련을 계속 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좀 흥미로운 거는 히포크라틱 AI가 이제 진단을 하는 영역에 집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널리스트 업무를 과연 AI가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AI가 뭔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거나 지금 시점에 사라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AI 특성상 사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런 히포크라틱 AI 같은 경우는 진단 영역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진단이 나왔을 때 환자에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를 설명해주고 또 이제 베드타임 매너라고 해가지고 환자를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이런 쪽으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사라기보다는 의사를 도와주는 병원 관계자들을 이제 대체로 해주는 그래서 사실 리스크는 좀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여서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회사들을 볼 때 그 AI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좀 타겟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회사들은 AI가 잘하는 영역에 잘 타겟을 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보면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되게 뭐 인기 있었던 스타트업들이 이제 인플렉션 AI라고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입니다.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기도 하셨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4조, 5조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특징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감성형 챗봇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챗GPT는 이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챗GPT는 이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번 잠을 잔다, 2번 뭘 한다, 3번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처럼 막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답이 되긴 하지만 친구 같은 느낌은 없는데 이제 인플렉션 AI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감성형 챗봇을 타겟으로 해서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오늘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왜 피곤해? 마음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뭐 몸이 안 좋아? 그러면은 왜 몸이 안 좋아? 왜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뭐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일이 정말 많을 때는 세상에 끝도 없는 것 같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도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주는 앱들이 있었지만 이런 이제 EQ를 가진 챗봇, 그래서 사람이 점점 이 챗봇에 이제 인게이지가 되게 되는 그런 챗봇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 챗봇에 이렇게 많은 돈과 자금이 투자가 됐느냐를 보면은 여기에 투자를 한 대표적인 이제 유명 인사가 이제 빌 게이츠인데요. 빌 게이츠가 이제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이 AI 비서가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도 하고 아마존에서 제품도 검색을 하고 하지만 이 AI 비서가 파이 같은 챗봇이 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기억과 저의 어떤 선호도 이런 거를 학습하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걸 찾아주는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검색 같은 걸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성형 챗봇이 하나의 플랫폼, 새로운 소비자 플랫폼으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AI 시장의 승자는 이 생성 AI 비서를 장악하는 회사가 될 것이고 그 비서는 앞으로 한 2, 3, 몇 년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빅테크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과거에 영화에 보면 자비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비스가 하나씩 붙어가지고 그 자비스가 절 위해서 검색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고 뭐 프로그램도 사용해서 일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장악을 하자 이런 것들도 최근에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AI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AI 예를 들어서 NPC 같은 건데요. 원래 게임에서는 저희가 뭐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이것들만 이제 장악을 하지만 조절을 하지만 NPC에도 여기 이제 인월드 AI라고 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NPC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설정을 해주고 이 회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
캐릭터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고 뭘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배워가면서 뭐를 해내가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에 따라서 게임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임의 상호작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것들도 이제 인월드 AI에서 최근에 시도를 하고 있고, 메이저 업체들 뭐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 제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면서 게임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 나가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뭐 1, 2년간의 이제 발달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생성 AI가 사실 디지털이나 모바일 혁명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게, 일단 뭐 기술 발전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이고 동일한 제품을 다수가 동시에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 효과가 굉장히 심해지고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해지고, 그래서 시장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사실 뭐 주식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높지만, 하지만 이게 과연 한때의 테마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장하는 산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그 기술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거를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 주면서 상용화시키는 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을 사용하지만 어도비의 어떤 고객 베이스와 그 저작권 이슈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상용화가 가능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식시장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한 가지는 기술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걸 잘하는 회사가 다른 시점에서 또 기술이 바뀌었을 때 금방 기술이 진보화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를 찾는데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승자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찾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요. 이어서 이제 김희진 팀장님이 이제 말씀 주시겠습니다. 뒤에 뭐 패널 토크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뭐 짧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 AI가 나오면서 AI 시장이 원래 좀 핫했지만 더 빠르게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회가 생기고, 저희가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BM들을 여러 창업자분들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제 무게가 같이 커지고 있죠. 이제 가장 큰 무게라고 하면 결국 GPU 코스트인데요. 옆 차트에 있다시피 2027년까지 GPU 코스트가 약 30 빌리언 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사실 꽤 큰 무게고요. 관련해서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도 트윗에 정말 이게 아이 워터링이다, 이 코스트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가 저기에다가 너 엔터 한 줄에 돈을 얼마나 쓰냐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를 했을 정도로 사실 무게와 기회가 동시에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에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게 생성 AI 또는 AI 시장을 크게는 뭐 칩, 이런 실리콘, 그다음 파운데이션 모델, 어플리케이션 세 개로 만약에 나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수는 적고 그 적은 기업에 돈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투자할 회사가 없는 건 아니다, 있긴 한데 다 너무 비싸다라는 상황인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좋은 칩을 설계했던 팹리스 회사들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대기업에 아주 의존도가 높아서 대기업에서 이만큼의 매출을 몇 년간 보장해주면 4년 5년은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상장까지 가지만 급격하게 매출이 줄어드는 경향들이 일관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팹리스 회사들이 상장 이후에 몇 년 이후 지나면 다 매출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이상 국내에서 팹리스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설계 이런 좋은 칩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냐라는 회의론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다행히도 어벤져스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SSS급 인재들이 최근에 창업 스타트업 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을 막 진짜 5억, 10억씩 받으면서 글로벌 빅테크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는 뭐 확 연봉을 깎고 이제 본인의 그 운명을 스타트업에 걸고 창업한 회사들이 1년에 한 두세 개씩은 꾸준히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수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예전 대비 너무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다가 첫 번째고요. 다만 이게 수요 공급이 마찬가지로 투자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시드 라운드가 뭐 적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500억,
시리즈 A인데 3천억 정도 밸류 이렇게 시리즈 B가 5천억, 6천억 되는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하기가 개인적으로 투자자로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 중에는 네이버 말고는 딱히 도드라지는 데가 없는 것 같고 그 스타트업 중에서도 사실은 스타트업이 승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필드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회사들도 정말 유명한 구루 같은 사람들이 창업자로 오시고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의 펀딩을 지금 통해서 빅테크랑 싸우겠다라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좀 투자하기가 난이도가 높은 영역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짧게 말씀드리면 기업 수는 가장 많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정말 무수히 많은 IR 덱을 보고 투자 검토를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게 어떤 게 돈을 벌기가 감이 안 잡혀서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뒤에서 패널 토크에서 좀 얘기를 드릴 예정이라서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끼리 식사하면서 말씀 나누고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적나라하게 특정 기업들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아까도 밑에서 기업 이름 좋은 얘기할 때는 기업 이름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저는 AI와 데이터를 AI 만드는 기업에게 데이터를 주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저도 모든 대기업들하고 일하고 또 여러 스타트업들하고 일하면서 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현재 시장의 흐름과 구조에 대해서는 잠시 후 4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옆방 다른 방 가지 마시고 여기서 4시 20분까지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투자자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눠야 되니까 투자자 두 분의 투자자한테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가지고 아까 두 분께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이제 어떤 섹터로 가야지, 어떤 섹터가 뭐가 더 뜨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직 챗GPT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뭘까라는 궁금함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각각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인프라 칩이 됐든 아니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됐든 지금 생성형 AI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야가 말씀해 주신 발표 내용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분야들이 좀 더 주목받고 집중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진 팀장님부터. 네네. 저 분야를 먼저 얘기 드리고 관점을 또 하나 얘기 드리면 분야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가장 먼저 쉽게 그 IR 들으면서 설득이 됐던 거는 저는 콘텐츠 영역이긴 했었어요. 콘텐츠 영역에 AI를 붙여서 가장 좀 직관적으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돈을 쓸 만한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 NPC가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인 것 같고요. 너무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NPC가 이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나가고 플레이어가 어떻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NPC만의 인생을 살고 나중에 NPC들끼리 결혼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게임 자체가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제네시스 랩이 하고 있는 주시라든지 아니면 띵스플로우 하고 있는 스타플레이 같은 회사 그 서비스들이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AI 생성 AI 기반의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것들 보면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맥락이 바뀌고 소설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내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스토리들이 이어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소설 더 읽고 싶어 하면 쉽게 결제를 할 수가 있고 했던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텐츠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좀 쉽게 접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일단 하나 있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그러면 AI 생성 AI를 검토할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사실 좀 아까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조금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AI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시작한 게 한 2016, 17년부터 한국에서는 좀 시작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6, 7년 정도 된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는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 만기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투자를 하고 회수까지 한 5년 정도 후회를 한다라고 해야지 좀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당시에 투자했던 회사들은 지금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가 맞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볼까라고 보았을 때는 결국엔 저희가 회수를 하려면 결국 회사가 매출을 내야 되고 이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지금도 한 달에 수많은 AI 업체들을 검토를 하지만 예전에 안 했던 질문들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거예요? 언제 벌 거고 누구를 통해서 벌 거예요라는 질문 제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기술이 이렇게 좋고 이 기술이 이런 데도 활용될 수 있어요라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기술이 좋은 게 차별화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기술이 좋은 것보다는 좋은 PO가 와서 기술 얘기 안 하고 우리 서비스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요거 활용하면은 이런 고객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고객이 페이할 수 있게 만들어요라는 얘기를 잘 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AI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라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나요? 언제 누구를 통해서 벌 수 있나요?라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예시 들으셨던 그 PO 스타트업, 그 PO가 그 기술력 설명하기보다는 없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모니타이즈 할 거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와닿으셨다라고 그 전에도 말씀을 전해 네, 주셨는데 그때 들었던 예시로 되게 기술 하신 분인데 IR을 하면서 내내 기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덕트에 대해서 프로덕트에 진심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하고 그래서 기술은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기술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오히려 와 닿았다라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게 매력적이었다고 해서 공대생들이었는데도. 네, 네, 공대생들이. 그러면은 인프라 칩이나 파운데이션 모델 쪽으로는 혹시 요즘 보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사실 많이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게요. 그런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1년에 생겨나지 않고 그런 회사들 자체가 몇 명의 박사 몇 명이 모여서 하기가 사실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좋은 논문을 많이 가지고 좋은 박사급 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모여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회사들은 누구나 알만한 회사들이고요. 모든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칩 관련 그 투자자들 다 보고 있기는 해요. 리벨리온. 뭐 그렇죠. 리벨리온, 퓨리오사라든지 뭐 인퓨리오사, 그런 회사들 다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아무래도 모두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이긴 하다. 밸류가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 시리즈에 왜 저 밸류치라고 하실 수 있긴 한데 그만큼 핫하고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적은 영역이다라고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사님도 똑같은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섹터에 대해서 뭐 발표 때에도 특정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인프라 칩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쪽으로 나눴을 때 어떤 섹터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나 칩이나 뭐 파운데이션 모델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이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빅테크 몇몇 빅테크가 사실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도 이제 빅테크나 혹은 기존의 이제 어느 정도 메이저 업체들이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어도비 같은 케이스도 원래 사실 그렇게 텍스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모델들이 이미 다 있었고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지만 이게 어도비가 뭐 3천만 명의 이제 구독자 베이스를 가지고 그리고 무슨 저작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해결해주겠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도비가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한테 파워 있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술의 어떤 확산 속도,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어려운 기술로 넘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쓸만한 수준의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오픈 소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어떤 기술의 어떤 메리트보다 얼마나 많은 고객 베이스와 얼마나 많은 이제 좋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해지면서 좀 더 이제 빅테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더 커지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인터넷 오래 하신 애널리스트랑 한번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네이버는 구글을 한국에서 어떻게 이긴 거냐.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이 구글과 네이버가 이제 검색 시장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구글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대요. 구글이 돈도 많고 알고리즘도 좋고 당연히 구글이 이기지 않겠냐. 근데 네이버가 한국 시장을 수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데이터를 시장을 어떻게 네, 잘하나. 한국 시장을 수성을 이제 검색 시장을 수성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생성 AI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잘 대응을 하고 잘 기회를 찾는 회사들 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뭐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저희도 그런 걸 계속 찾아볼 거고 그 이제 애널리스트의 조언은 그래서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계속 찾아가 보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예전에 저희 앱 모바일 시대. 네, 모바일 시대에 앱 사용자들 숫자를 따라갔던 것처럼 데이터를 따라가 보면서 어느 시점 뭐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어느
플랫폼에 고객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지를 확인하면 그 회사가 뭐 넥스트 구글이 되고 넥스트 네이버가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두 분 다 말씀이 한쪽은 이제 VC 비상장 시장에서 투자를 검토하시는 팀장님하고 이제 상장 주가 시장을 보시는 입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술은 이미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정말 잘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그래서 어떤 밸류를 크리에이션 하느냐가 더 이제 키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스멀스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 AI 시장에 이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어요. 아주 비상장 시장도 있고 상장 시장도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사님부터 여쭤보면은 지금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AI 기업들도 있고 뭐 관심 깊게 보고 계시는 비상장 기업들도 있는데 AI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구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높냐 거품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2, 3년간 글로벌리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 특히나 이제 AI처럼 다들 유망하게 보고 있는 시장에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옥석 가리기, 그래서 누구는 진짜 밸류를 받을 만하고 누구는 그냥 AI 모습만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 거가 이제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뭐 1, 2년 사이에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조금 길게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뭐 닷컴 버블 있었잖아요.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 닷컴 버블 때 뭐 주가가 뭐 다 날아갔었고 그래서 그게 버블이 꺼지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한 10년 지나고 봤을 때는 그 버블이 과연 버블이었냐는 거죠. 10년 뒤에는 그게 버블이 아니었거든요. 가치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거기서 성장했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그 이후 10년 동안 엄청나게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밸류에이션에서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국면인 건 맞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수혜주를 찾는다면 그 회사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더 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네, 하는 네. 말씀하죠.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그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보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투자자와 스타트업 대표님 간의 기업 가치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어서 아무리 낮은 기업 가치를 제시를 하셔도 저희가 봤을 때는 비싸고 저희가 아무리 높게 얘기를 하셔도 왜 이렇게 우리 회사를 낮게 보냐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간극을 좁힐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예를 좀 드리자면 그 유동성 강세장이었던 지난 한 2, 3년간의 투자를 받았던 회사들은 그때는 물론 그게 맞았고 그 밸류에 투자라는 게 투자자로서도 맞고 대표 입장에서도 맞았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맞는 판단이라고 봤을 때는 다들 부정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조금 뭐 지금 생각하면 좀 비쌌다라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우리 회사를 장기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 또는 사업 모델 상장 등을 통해서 상장을 시킬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그 시리즈 BC 또는 프리-IPO 라운드에 대해서 본인들의 밸류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투자자 입장에서 역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매력적인 밸류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밸류 플러스 공모 후에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일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투자해서 얼마 정도로 매력적으로 멀티플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같이 고려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그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언제 펀딩 시장에 나가고 얼마를 모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조금 편하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특례 상장으로 통해서 가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흔히 우리 머릿속에 다 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밴드를 통해서 만약에 엑시를 하신다고 하면 무리하게 계속 높여서 밸류를 올려서 펀딩 받는 게 엄청나게 큰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이나 재작년에 펀딩 받았던 회사들 중에 특례로 갈 건데 기업 가치가 1,000억 되면 사실 지금 거의 다운 밸류로 라운드를 하셔야 될 겁니다. 플랫 밸류로도 투자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밸류를 하게 되면 모두가 리픽싱이 걸리면서 다 주식 수가 늘어나고 대표님 주식이 더 희석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밸류를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이어진 얘기를 하자면 IPO가 결국에 끝은 아니잖아요. 기업이 쭉 달려가고 있는데 IPO는 결국 과정일 뿐인 거니까 우리 결국에 얼마에 IPO 할 거야가 목표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렇게 긴 여정을 가는데 중간에 공모 자금을 받기 위해서 IPO를 하는 것뿐이고 이때 공모 자금을 얼마가 들어오면 몇 년 후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아무리 지금 뭐 AI 붐이 좋아서 상장 시장에서 AI 관련 주가 강해도 비상장되어 있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의 펀딩 받냐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합당한 어느 정도 합당한 밸류라면 빨리 상장 시장에 가서 상장 시장에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고 길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전에 식사 나누면서 말씀 나눴을 때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그 박연주 이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AI 테마주들이 되게 훈풍을 타고 있잖아요. 아주 그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AI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비상장 시장에서는 아직은 그 반대란 말이죠.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빨리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밸류 맞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볼 때는 상장 시장에서는 이렇게 훈풍인데 지금 전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단계에서 비상장 시장에서는 지금 너무 밸류 높은데 더 밸류 깎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특히 AI 스타트업들에게 오니까 되게 그게 좀 흥미로운 그런 갭이 있는 포인트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네. 시간 4분 정도 남았잖아요. 네네네. 역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네. 스타트업에 계시니까 네. 그 임원지에 계시니까 지금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네. 스타트업 사이드에서는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스타트업 씬에 10년 저도 넘게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막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스타트업들 펀딩 받기 되게 힘들다 하고 하시는데 그것도 한 2014년도 뭐 그때에 비하면은 작년에 그 진짜 불장이었다 너무 안 좋았다 했던 장도 너무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밸류에이션도 너무 높고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욕심은 저희 회사는 밸류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제 2년 내 상장을 목표로 뭐 상장 종합사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현실을 또 직시하는 부분도 있죠. 아주 현재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상장 시장에서 AI 현재 있는 저희 피어 그룹들이 이 정도 밸류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상장을 하려면은 공모가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렇게 역으로 잡게 되면은 뭐 현실적으로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솔직히 저희도 오픈을 하자면은 저희도 플랫 밸류로 레이징을 하기도 하고 아직은 다운 밸류로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작년에 그렇게 불장이라고 하던 도중에 통합으로 해서 한 130억 정도 레이징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밸류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AI 시장에서 또 그 상장 시장 입장에서 또 VC 입장에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앞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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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